옛날 옛적 경상도 남쪽 바닷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나그네와 상인들로 늘 붐볐지만 유독 아무도 들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비운각이라 불리는 방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밤이 깊어지면 저 방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더군. 나도 들었네? 어떤 이는 잠결에 누군가 귓가에 원통하다 속삭이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지. 흉흉한 소문 때문에 주인장 김영감은 그 방의 문틈을 지프로 막고 굳게 닫아버려 창고로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가 저물 무렵 낡은 도포 차림의 한 젊은 선비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웬 선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고?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멀어 지쳤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 훤칠한 키에 총명해 보이는 눈빛을 가졌으나 오랜 여정으로 얼굴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피곤하시겠지. 방을 내어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오. 네,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봐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가장 외지고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장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비운각이라는 방이 있긴 한데 그곳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손님을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요.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섬뜩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둥. 묵었던 손님들마다 며칠 알아눕기 일쑤였지. 필시 헛소문일 겁니다. 귀신이 있다 한들 산 사람보다야 성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이 좋겠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엽전 2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주인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간절히 원하시니 방을 내어드리겠소. 다만 이 방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 책임은 아니니 그리 아시오. 비운각의 문은 오래도록 열지 않아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늘하고 퀴퀴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의 한쪽 벽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고운 자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채 알 수 없는 곳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도 비웃는 듯도 하여 그 표정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선주는 책을 펴고도 자꾸만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책상 위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쯤 선주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여인의 낮고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뜬 선준의 눈앞에 그림 속에만 있던 그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저승으로 가지도 못한 채 이 그림 속에 갇혀 제 한을 풀어줄 분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선주는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벽을 돌아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먼 곳을 보던 그림 속 여인의 눈이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선주는 날이 밝자마자 주인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초상화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결국 그 여인을 만났구만. 그림 속 여인은 연하라고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 노래와 춤, 시와 그림에 능통하여 따르는 사내가 많았지만 마음을 준 이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야.
어찌하여 그리 비명에 가게 되었습니까? 당시 고을 현감이던 박진수라는 자가 연하를 탐냈으나 연하가 마음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지. 결국 외구와 내통하는 세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뒤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다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것을 버티겠나. 결국 매를 맞다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며 바닷가 갯벌에 내다 버려졌다네. 그렇다면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연하가 사랑했던 젊은 화공, 민우라는 자가 그렸지. 갯벌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제 집에 안치하고는 며칠 밤낮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림만 그렸다더군. 그림을 완성한 뒤 내게 맡기고는 홀연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초상화에 연하의 혼이 깃들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그렇다네. 그림을 떼어내려 할 때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 방을 막아버린 것이야. 그날 밤 선주는 방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과 청주 한 잔에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연하님이시여, 비록 짧은 인연이나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부디 제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선주는 2번 절한 뒤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천으로 감쌌습니다. 며칠 뒤 선주는 박진수 현감의 아들 박상현이 살고 있는 해안가 큰 고을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신대 댁의 어르신을 찾으시오. 이선준이라 하오. 댁에 나으리께 귀한 선물을 전하러 왔소. 잠시 후 비단옷을 차려입은 박상현이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준이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연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상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얼굴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을조리던 그 여인이로구나. 내게 팔게. 이 그림 얼마면 되겠는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은 그림을 들고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야. 연하로구나.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앙상한 몰골의 늙은 박진수는 아들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평생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시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박상현은 그림을 벽에 걸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그림 앞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여전히 곱구나, 연하야.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보다 못한 아들 박상현이 그림을 치우려 하자 누워만 있던 박진수가 괴력을 발휘해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놈. 감히 아비의 여인을 빼앗으려 하느냐? 기겁한 박상현은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며칠 뒤 박진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박상현은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연화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묘한 만족감에 찬 비웃음 같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분노에 찬 그가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수없는 그림,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야겠다. 박상현은 마당에서 횃불을 만들어 와 그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지더니 방향을 틀어 그를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박상현은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기와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박상현과 그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은 그 집만 태웠을 뿐 주변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림갑으로 은자 20냥을 받은 이선주는 한양으로 가던 길에 큰 절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주고 남은 돈은 모두 시주한 뒤 다시 길을 떠났다고. 옛날 옛적 경상도 남쪽 바닷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나그네와 상인들로 늘 붐볐지만 유독 아무도 들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비운각이라 불리는 방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밤이 깊어지면 저 방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더군. 나도 들었네? 어떤 이는 잠결에 누군가 귓가에 원통하다 속삭이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지. 흉흉한 소문 때문에 주인장 김영감은 그 방의 문틈을 지프로 막고 굳게 닫아버려 창고로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가 저물 무렵 낡은 도포 차림의 한 젊은 선비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웬 선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고.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멀어 지쳤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 훤칠한 키에 총명해 보이는 눈빛을 가졌으나 오랜 여정으로 얼굴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피곤하시겠지. 방을 내어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오. 네,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봐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가장 외지고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장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비운각이라는 방이 있긴 한데 그곳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손님을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요.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섬뜩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둥. 묵었던 손님들마다 며칠 알아눕기 일쑤였지. 필시 헛소문일 겁니다. 귀신이 있다 한들 산 사람보다야 성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이 좋겠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엽전 2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주인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간절히 원하시니 방을 내어드리겠소. 다만 이 방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 책임은 아니니 그리 아시오. 비운각의 문은 오래도록 열지 않아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늘하고 퀴퀴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의 한쪽 벽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고운 자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채 알 수 없는 곳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도 비웃는 듯도 하여 그 표정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선주는 책을 펴고도 자꾸만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책상 위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쯤 선주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여인의 낮고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뜬 선준의 눈앞에 그림 속에만 있던 그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저승으로 가지도 못한 채 이 그림 속에 갇혀 제 한을 풀어줄 분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선주는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벽을 돌아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먼 곳을 보던 그림 속 여인의 눈이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선주는 날이 밝자마자 주인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초상화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결국 그 여인을 만났구만. 그림 속 여인은 연하라고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
노래와 춤, 시와 그림에 능통하여 따르는 사내가 많았지만 마음을 준 이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야. 어찌하여 그리 비명에 가게 되었습니까? 당시 고을 현감이던 박진수라는 자가 연하를 탐냈으나 연하가 마음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지. 결국 외구와 내통하는 세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뒤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다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것을 버티겠나. 결국 매를 맞다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며 바닷가 갯벌에 내다 버려졌다네. 그렇다면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연하가 사랑했던 젊은 화공, 민우라는 자가 그렸지. 갯벌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제 집에 안치하고는 며칠 밤낮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림만 그렸다더군. 그림을 완성한 뒤 내게 맡기고는 홀연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초상화에 연하의 혼이 깃들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그렇다네. 그림을 떼어내려 할 때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 방을 막아버린 것이야. 그날 밤 선주는 방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과 청주 한 잔에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연하님이시여, 비록 짧은 인연이나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부디 제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선주는 2번 절한 뒤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천으로 감쌌습니다. 며칠 뒤 선주는 박진수 현감의 아들 박상현이 살고 있는 해안가 큰 고을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신대 대개 어르신을 찾으시오. 이선준이라 하오. 대개 나으리께 귀한 선물을 전하러 왔소. 잠시 후 비단옷을 차려입은 박상현이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준이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연화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상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얼굴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을조리던 그 여인이로구나. 내게 팔게. 이 그림 얼마면 되겠는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은 그림을 들고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야. 연하로구나.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앙상한 몰골의 늙은 박진수는 아들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평생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시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박상현은 그림을 벽에 걸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그림 앞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여전히 곱구나, 연하야.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보다 못한 아들 박상현이 그림을 치우려 하자 누워만 있던 박진수가 괴력을 발휘해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놈. 감히 아비의 여인을 빼앗으려 하느냐? 기겁한 박상현은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며칠 뒤 박진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박상현은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연화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묘한 만족감에 찬 비웃음 같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분노에 찬 그가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수없는 그림,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야겠다. 박상현은 마당에서 횃불을 만들어 와 그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지더니 방향을 틀어 그를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박상현은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기와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박상현과 그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은 그 집만 태웠을 뿐
주변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림갑으로 은자 20냥을 받은 이선주는 한양으로 가던 길에 큰 절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주고 남은 돈은 모두 시주한 뒤 다시 길을 떠났다고. 옛날 옛적 경상도 남쪽 바닷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나그네와 상인들로 늘 붐볐지만 유독 아무도 들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비운각이라 불리는 방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밤이 깊어지면 저 방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더군. 나도 들었네? 어떤 이는 잠결에 누군가 귓가에 원통하다 속삭이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지. 흉흉한 소문 때문에 주인장 김영감은 그 방의 문틈을 지프로 막고 굳게 닫아버려 창고로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가 저물 무렵 낡은 도포 차림의 한 젊은 선비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웬 선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고.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멀어 지쳤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 훤칠한 키에 총명해 보이는 눈빛을 가졌으나 오랜 여정으로 얼굴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피곤하시겠지. 방을 내어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오. 네,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봐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가장 외지고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장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비운각이라는 방이 있긴 한데 그곳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손님을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요.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섬뜩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둥. 묵었던 손님들마다 며칠 알아눕기 일쑤였지. 필시 헛소문일 겁니다. 귀신이 있다 한들 산 사람보다야 성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이 좋겠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엽전 2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주인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간절히 원하시니 방을 내어드리겠소. 다만 이 방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 책임은 아니니 그리 아시오. 비운각의 문은 오래도록 열지 않아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늘하고 퀴퀴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의 한쪽 벽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고운 자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채 알 수 없는 곳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도 비웃는 듯도 하여 그 표정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선주는 책을 펴고도 자꾸만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책상 위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쯤 선주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여인의 낮고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뜬 선준의 눈앞에 그림 속에만 있던 그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저승으로 가지도 못한 채 이 그림 속에 갇혀 제 한을 풀어줄 분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선주는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벽을 돌아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먼 곳을 보던 그림 속 여인의 눈이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선주는 날이 밝자마자 주인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초상화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결국 그 여인을 만났구만. 그림 속 여인은 연하라고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 노래와 춤, 시와 그림에 능통하여 따르는 사내가 많았지만 마음을 준 이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야. 어찌하여 그리 비명에 가게 되었습니까? 당시 고을 현감이던 박진수라는 자가 연하를 탐냈으나 연하가 마음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지. 결국 외구와 내통하는 세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뒤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다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것을 버티겠나. 결국 매를 맞다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며 바닷가 갯벌에 내다 버려졌다네. 그렇다면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연하가 사랑했던 젊은 화공, 민우라는 자가 그렸지. 갯벌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제 집에 안치하고는 며칠 밤낮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림만 그렸다더군. 그림을 완성한 뒤 내게 맡기고는 홀연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초상화에 연하의 혼이 깃들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그렇다네. 그림을 떼어내려 할 때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 방을 막아버린 것이야. 그날 밤 선주는 방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과 청주 한 잔에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연하님이시여, 비록 짧은 인연이나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부디 제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선주는 2번 절한 뒤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천으로 감쌌습니다. 며칠 뒤 선주는 박진수 현감의 아들 박상현이 살고 있는 해안가 큰 고을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신대 댁의 어르신을 찾으시오. 이선준이라 하오. 댁에 나으리께 귀한 선물을 전하러 왔소. 잠시 후 비단옷을 차려입은 박상현이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준이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연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상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얼굴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을조리던 그 여인이로구나. 내게 팔게. 이 그림 얼마면 되겠는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은 그림을 들고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야. 연하로구나.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앙상한 몰골의 늙은 박진수는 아들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연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평생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시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박상현은 그림을 벽에 걸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그림 앞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여전히 곱구나, 연하야.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보다 못한 아들 박상현이 그림을 치우려 하자 누워만 있던 박진수가 괴력을 발휘해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놈. 감히 아비의 여인을 빼앗으려 하느냐? 기겁한 박상현은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며칠 뒤 박진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박상현은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연하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묘한 만족감에 찬 비웃음 같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분노에 찬 그가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수없는 그림,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야겠다. 박상현은 마당에서 횃불을 만들어 와 그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지더니 방향을 틀어 그를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박상현은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기와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박상현과 그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은 그 집만 태웠을 뿐 주변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림갑으로 은자 20냥을 받은 이선주는 한양으로 가던 길에 큰 절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주고 남은 돈은 모두 시주한 뒤 다시 길을 떠났다고. 옛날 옛적 경상도 남쪽 바닷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나그네와 상인들로 늘 붐볐지만 유독 아무도 들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비운각이라 불리는 방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밤이 깊어지면 저 방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더군. 나도 들었네? 어떤 이는 잠결에 누군가 귓가에 원통하다 속삭이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지. 흉흉한 소문 때문에 주인장 김영감은 그 방의 문틈을 지프로 막고 굳게 닫아버려 창고로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가 저물 무렵 낡은 도포 차림의 한 젊은 선비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웬 선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고.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멀어 지쳤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 훤칠한 키에 총명해 보이는 눈빛을 가졌으나 오랜 여정으로 얼굴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피곤하시겠지. 방을 내어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오. 네,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봐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가장 외지고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장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비운각이라는 방이 있긴 한데 그곳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손님을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요.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섬뜩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둥. 묵었던 손님들마다 며칠 알아눕기 일쑤였지. 필시 헛소문일 겁니다. 귀신이 있다 한들 산 사람보다야 성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이 좋겠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엽전 2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주인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간절히 원하시니 방을 내어드리겠소. 다만 이 방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 책임은 아니니 그리 아시오. 비운각의 문은 오래도록 열지 않아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늘하고 퀴퀴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의 한쪽 벽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고운 자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채 알 수 없는 곳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도 비웃는 듯도 하여 그 표정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선주는 책을 펴고도 자꾸만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책상 위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쯤 선주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여인의 낮고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뜬 선준의 눈앞에 그림 속에만 있던 그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저승으로 가지도 못한 채 이 그림 속에 갇혀 제 한을 풀어줄 분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선주는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벽을 돌아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먼 곳을 보던 그림 속 여인의 눈이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선주는 날이 밝자마자 주인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초상화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결국 그 여인을 만났구만. 그림 속 여인은 연하라고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 노래와 춤, 시와 그림에 능통하여 따르는 사내가 많았지만 마음을 준 이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야. 어찌하여 그리 비명에 가게 되었습니까? 당시 고을 현감이던 박진수라는 자가 연하를 탐냈으나 연하가 마음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지. 결국 외구와 내통하는 세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뒤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다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것을 버티겠나. 결국 매를 맞다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며 바닷가 갯벌에 내다 버려졌다네. 그렇다면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연하가 사랑했던 젊은 화공, 민우라는 자가 그렸지. 갯벌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제 집에 안치하고는 며칠 밤낮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림만 그렸다더군. 그림을 완성한 뒤 내게 맡기고는 홀연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초상화에 연하의 혼이 깃들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그렇다네. 그림을 떼어내려 할 때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 방을 막아버린 것이야. 그날 밤 선주는 방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과 청주 한 잔에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연하님이시여, 비록 짧은 인연이나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부디 제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선주는 2번 절한 뒤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천으로 감쌌습니다. 며칠 뒤 선주는 박진수 현감의 아들 박상현이 살고 있는 해안가 큰 고을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신대 대개 어르신을 찾으시오. 이선준이라 하오. 대개 나으리께 귀한 선물을 전하러 왔소. 잠시 후 비단옷을 차려입은 박상현이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준이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연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상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얼굴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을조리던 그 여인이로구나. 내게 팔게. 이 그림 얼마면 되겠는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은 그림을 들고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야. 연하로구나.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앙상한 몰골의 늙은 박진수는 아들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연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평생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시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박상현은 그림을 벽에 걸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그림 앞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여전히 곱구나, 연하야.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보다 못한 아들 박상현이 그림을 치우려 하자 누워만 있던 박진수가 괴력을 발휘해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놈. 감히 아비의 여인을 빼앗으려 하느냐? 기겁한 박상현은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며칠 뒤 박진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박상현은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연하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묘한 만족감에 찬 비웃음 같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분노에 찬 그가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수 없는 그림,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야겠다. 박상현은 마당에서 횃불을 만들어 와 그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지더니 방향을 틀어 그를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박상현은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기와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박상현과 그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은 그 집만 태웠을 뿐 주변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림갑으로 은자 20냥을 받은 이선주는 한양으로 가던 길에 큰 절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주고 남은 돈은 모두 시주한 뒤 다시 길을 떠났다고. 옛날 옛적 경상도 남쪽 바닷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나그네와 상인들로 늘 붐볐지만 유독 아무도 들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비운각이라 불리는 방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밤이 깊어지면 저 방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더군. 나도 들었네? 어떤 이는 잠결에 누군가 귓가에 원통하다 속삭이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지. 흉흉한 소문 때문에 주인장 김영감은 그 방의 문틈을 지프로 막고 굳게 닫아버려 창고로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가 저물 무렵 낡은 도포 차림의 한 젊은 선비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웬 선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고.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멀어 지쳤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 훤칠한 키에 총명해 보이는 눈빛을 가졌으나 오랜 여정으로 얼굴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피곤하시겠지. 방을 내어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오. 네,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봐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가장 외지고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장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비운각이라는 방이 있긴 한데 그곳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손님을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요.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섬뜩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둥. 묵었던 손님들마다 며칠 알아눕기 일쑤였지. 필시 헛소문일 겁니다. 귀신이 있다 한들 산 사람보다야 성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이 좋겠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엽전 2냥을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주인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간절히 원하시니 방을 내어드리겠소. 다만 이 방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 책임은 아니니 그리 아시오. 비운각의 문은 오래도록 열지 않아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늘하고 퀴퀴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의 한쪽 벽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고운 자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채 알 수 없는 곳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도 비웃는 듯도 하여 그 표정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선주는 책을 펴고도 자꾸만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책상 위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쯤 선주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여인의 낮고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뜬 선준의 눈앞에 그림 속에만 있던 그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저승으로 가지도 못한 채 이 그림 속에 갇혀 제 한을 풀어줄 분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선주는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벽을 돌아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먼 곳을 보던 그림 속 여인의 눈이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선주는 날이 밝자마자 주인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초상화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결국 그 여인을 만났구만. 그림 속 여인은 연하라고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 노래와 춤, 시와 그림에 능통하여 따르는 사내가 많았지만 마음을 준 이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야. 어찌하여 그리 비명에 가게 되었습니까? 당시 고을 현감이던 박진수라는 자가 연하를 탐냈으나 연하가 마음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지. 결국 외구와 내통하는 세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뒤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다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것을 버티겠나. 결국 매를 맞다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며 바닷가 갯벌에 내다 버려졌다네. 그렇다면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연하가 사랑했던 젊은 화공, 민우라는 자가 그렸지. 갯벌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제 집에 안치하고는 며칠 밤낮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림만 그렸다더군. 그림을 완성한 뒤 내게 맡기고는 홀연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초상화에 연하의 혼이 깃들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그렇다네. 그림을 떼어내려 할 때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 방을 막아버린 것이야. 그날 밤 선주는 방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과 청주 한 잔에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연하님이시여, 비록 짧은 인연이나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부디 제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선주는 2번 절한 뒤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천으로 감쌌습니다. 며칠 뒤 선주는 박진수 현감의 아들 박상현이 살고 있는 해안가 큰 고을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신대 대개 어르신을 찾으시오. 이선준이라 하오. 대개 나으리께 귀한 선물을 전하러 왔소. 잠시 후 비단옷을 차려입은 박상현이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준이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연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상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얼굴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을조리던 그 여인이로구나. 내게 팔게. 이 그림 얼마면 되겠는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은 그림을 들고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야. 연하로구나.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앙상한 몰골의 늙은 박진수는 아들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연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평생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시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박상현은 그림을 벽에 걸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그림 앞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여전히 곱구나, 연하야.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보다 못한 아들 박상현이 그림을 치우려 하자 누워만 있던 박진수가 괴력을 발휘해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놈. 감히 아비의 여인을 빼앗으려 하느냐? 기겁한 박상현은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며칠 뒤 박진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박상현은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연하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묘한 만족감에 찬 비웃음 같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분노에 찬 그가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수없는 그림, 당장 불태워 없애버려야겠다.
박상현은 마당에서 횃불을 만들어 와 그림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지더니 방향을 틀어 그를 덮쳤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박상현은 불길에 휩싸였고 불은 삽시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기와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박상현과 그의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은 그 집만 태웠을 뿐 주변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림갑으로 은자 20냥을 받은 이선주는 한양으로 가던 길에 큰 절에 들렀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억울하게 죽은 연화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지내주고 남은 돈은 모두 시주한 뒤 다시 길을 떠났다고. 옛날 옛적 경상도 남쪽 바닷가 안개가 자욱한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은 나그네와 상인들로 늘 붐볐지만 유독 아무도 들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비운각이라 불리는 방이었습니다. 들었는가? 밤이 깊어지면 저 방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더군. 나도 들었네? 어떤 이는 잠결에 누군가 귓가에 원통하다 속삭이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지. 흉흉한 소문 때문에 주인장 김영감은 그 방의 문틈을 지프로 막고 굳게 닫아버려 창고로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가 저물 무렵 낡은 도포 차림의 한 젊은 선비가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웬 선비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고.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멀어 지쳤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선준. 훤칠한 키에 총명해 보이는 눈빛을 가졌으나 오랜 여정으로 얼굴엔 고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피곤하시겠지. 방을 내어드릴 터인데 혹 조용한 곳을 원하시오. 네, 그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봐야 하니 될 수 있는 한 가장 외지고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인장은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채 맨 끝에 비운각이라는 방이 있긴 한데 그곳은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손님을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소. 좋지 않은 소문이라니요.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섬뜩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둥. 묵었던 손님들마다 며칠 알아눕기 일쑤였지. 필시 헛소문일 겁니다. 귀신이 있다 한들 산 사람보다야 성가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이 좋겠습니다. 선비는 품에서 엽전 2냥을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주인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간절히 원하시니 방을 내어드리겠소. 다만 이 방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내 책임은 아니니 그리 아시오. 비운각의 문은 오래도록 열지 않아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늘하고 퀴퀴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의 한쪽 벽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고운 자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채 알 수 없는 곳을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도 비웃는 듯도 하여 그 표정을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기생의 초상화로구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퍼 보이는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선주는 책을 펴고도 자꾸만 시선이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책상 위 촛불이 가늘게 흔들릴 때쯤 선주는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여인의 낮고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목소리에 놀라 눈을 뜬 선준의 눈앞에 그림 속에만 있던 그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제 이름은 연하라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지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여 저승으로 가지도 못한 채 이 그림 속에 갇혀 제 한을 풀어줄 분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말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선주는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벽을 돌아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젯밤 분명 먼 곳을 보던 그림 속 여인의 눈이 이제는 정면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선주는 날이 밝자마자 주인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초상화에 대해 아시는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주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도 결국 그 여인을 만났구만. 그림 속 여인은 연하라고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난 기생이었지. 노래와 춤, 시와 그림에 능통하여 따르는 사내가 많았지만 마음을 준 이는 따로 있었던 모양이야. 어찌하여 그리 비명에 가게 되었습니까? 당시 고을 현감이던 박진수라는 자가 연하를 탐냈으나 연하가 마음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지. 결국 외구와 내통하는 세작이라는 누명을 씌워 잡아들인 뒤 곤장 100대의 형벌을 내렸다네.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것을 버티겠나. 결국 매를 맞다 숨을 거두었고 시신은 부정한 것이라며 바닷가 갯벌에 내다 버려졌다네. 그렇다면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입니까? 연하가 사랑했던 젊은 화공, 민우라는 자가 그렸지. 갯벌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제 집에 안치하고는 며칠 밤낮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림만 그렸다더군. 그림을 완성한 뒤 내게 맡기고는 홀연히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 초상화에 연하의 혼이 깃들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군요. 그렇다네. 그림을 떼어내려 할 때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 방을 막아버린 것이야. 그날 밤 선주는 방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과 청주 한 잔에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연하님이시여, 비록 짧은 인연이나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하니 부디 제가 행하는 일을 너그러이 여겨주시오. 선주는 2번 절한 뒤 조심스럽게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 천으로 감쌌습니다. 며칠 뒤 선주는 박진수 현감의 아들 박상현이 살고 있는 해안가 큰 고을의 기와집을 찾아갔습니다. 니신대 대개 어르신을 찾으시오. 이선준이라 하오. 대개 나으리께 귀한 선물을 전하러 왔소. 잠시 후 비단옷을 차려입은 박상현이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선준이 비단을 풀자 그림 속 연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박상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얼굴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입버릇처럼 을조리던 그 여인이로구나. 내게 팔게. 이 그림 얼마면 되겠는가? 명인의 그림이니 은자 20냥은 받아야겠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은 그림을 들고 치매에 걸려 누워있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야. 연하로구나. 어디 갔다 이제야 돌아왔느냐? 앙상한 몰골의 늙은 박진수는 아들 손에 들린 그림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연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평생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시던 여인의 그림입니다. 제가 구해왔습니다. 박상현은 그림을 벽에 걸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그림 앞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하나도 늙지 않았구나. 여전히 곱구나, 연하야. 날이 갈수록 증세는 심해졌고 보다 못한 아들 박상현이 그림을 치우려 하자 누워만 있던 박진수가 괴력을 발휘해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이놈. 감히 아비의 여인을 빼앗으려 하느냐? 기겁한 박상현은 손을 뗄 수밖에 없었고 며칠 뒤 박진수는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날 밤 박상현은 문득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 연하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기묘한 만족감에 찬 비웃음 같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구나.
분노에 찬 그가 그림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림은 벽에 붙어